법률 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펼치신 활동, 그 투쟁을 이승만의 건국정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년간 어떠한 사건들이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종래의 통념에 몇 가지 큰 잘못이 있기에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승만의 건국 정치를 올바로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지적할 점은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 그날에 우리 민족이 광복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러죠.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이날을 경축합니다. 광복이란 것은 광복 독립 또는 광복 조국의 줄임말입니다. 독립과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그 사건은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지 독립국가를 되찾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이루어진 해방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후 3년간 이 38도선 이남은 미국군의 그리고 그 이북은 소련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연후에 우리 한국인이 그의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은 다시 말해서 1910년부터 이어져 온 독립운동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은 1948년 8월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운동, 독립운동은 1945년 8월 이후에도 3년간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관한 모든 책을 보면은 1945년 8월 15일을 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후 3년간은 불행하게도 민족의 분단이 이루어질 시기다.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년간이야말로 독립운동의 마지막 무대로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운동이 펼쳐진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독립운동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의 독립운동도 민족주의의 독립운동도 공산주의의 독립운동도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은 상호 경쟁하고 대립하고 심지어는 적대하였습니다.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이 하나의 큰 연합, 이른바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해내외 한국인에게 큰 권위와 동원력을 발휘한 적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게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 세력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호 연합하기도 해능한 가운데 그 정체가 명확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표현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만 충과 역이 혼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5년 48년 독립운동의 마지막 3년간에 이르러 각 세력은 각기 그 정체를 어떤 의미에서 가면을 벗고 그 본래의 얼굴을 명확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건립을 주도하거나 협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죠. 다른 어떤 세력은 그에 협조하지 않거나 저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45년 이전에 미국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그토록 심하게 방해한 한길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승만의 제자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해방 후에 귀국조차 하지 않고 미국 시민으로 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의 동지회와 대립한 국민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이승만을 사사건건 비판한 김원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해방 이후에 귀국하여서 좌우합작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이 실패하고 대한민국이 성립하자 김원용과 그의 일행 역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과연 진정한 의미의 애국, 애족의 독립운동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북한에서 성립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참가하거나 그에 협조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역사의 마지막 3년은 각 세력의 그 본질과 속성이 종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던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역사의 진보의 자유의 정진이라는 역사의 잣대로서 볼 때 그 춤과 역이 갈라지는 기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종전의 연구가 범한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이승만을 여러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그 위상을 초라하게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승만은 김기우, 김구식, 여운형, 김원봉, 박헌영, 조소왕, 김성수 또는 북한의 김일성 등 여러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국제정세에 밝은 기회주의자로서 용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권력을 쟁취한 넓고 탐욕스러운 정치가로 매도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중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이승만의 실제 위상은 그와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1895년 이래 50년을 조국의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종사한 그 50년을 관철한 유일한 원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승만은 전주이시 양녕대군의 후에 선파라 하죠. 왕족의 계열을 잇는 선파의 신분, 그리고 배제학당의 졸업, 독립협회와 망민공동회의 활약, 한성감옥의 무기수, 미국으로 파견된 밀사, 미국 대통령과의 접견, 최초의 철학 박사, 그리고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등 숱한 일화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에 가린 인물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나온 반달이라는 동료가 있죠. 그 동료에 나오는 등대, 민족의 등대와 샛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점한 농촌사회는 친족 집단을 기초 단위로 한 전통 성리학의 질서로 통합된 도덕사회였습니다. 그 도덕사회의 주민에게 이승만은 그의 나라를 되찾은 전통시대의 군왕과 같은 존재로 감각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충주군의 김인수라는 양반 신분이 남긴 한문으로 쓰인 일기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6일 뒤인 8월 21일자 일기에 이 김인수는 이승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아직 귀국도 하기 전입니다.
일찍이 독립단의 주모 이승만 이하 몇 사람이 고심열성으로 영미로 넘어가 서로 동심동력하여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고 여름날이나 겨울밤이나 배에 가득 경륜을 쌓아서 일본 큰 오랑캐를 멸하고 우리 조선 예의지방을 회복하기를 와신상담 36년이나 되었는데 드디어 오늘날 하늘의 해가 다시 밝으니 뜻이 있는 자는 결국 이를 이룬 것이다. 장하다, 쾌하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은 저 20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에 잃어버린 그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장작 위에서 자고 쓸개를 날마다 핥았던 그 오나라의 부차나 월나라의 구천과 같은 그 군왕으로 비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중적 카리스마의 인물이 강렬한 신념의 자유민주주의자였으면 깊은 혼란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1946년 4월 16일부터 남쪽 지방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을 떠나 천안에 도착하자 3만 군중이 그를 환영하였다고 신문은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을 거쳐서 김천, 대구, 경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그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부산의 환정대회에서 모인 군중은 무려 20만이었다고 신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마산과 진주를 거친 다음에는 배를 타고 순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별교, 보성, 장흥, 영암, 영산포를 거쳐서 목포에 도착했고 또 광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날 광주에 도착한 날은 5월 9일이었습니다. 각 도시에 모인 군중은 3만과 5만에 달했습니다. 연후에 이승만은 잠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다시 6월 4일 전북 정읍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였지요. 그리고 이어서 전주, 이리, 군산에 도착했는데 군산에 모인 환영군중 역시 부산과 같이 20만 명이었다고 신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남수는 이어서 충청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주, 청주, 진천, 장어원을 거쳐서 이승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신문이 보도한 각 도시의 환영인파를 제가 총 헤아려 합하여 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모였다는 기사가 없는 도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연도의 인파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승만이 자동차를 세우거나 숙박하거나 통과한 지역의 성인 남자 거의 대부분이 이승만을 보기 위해서 환영대회에 참가하거나 연도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6월 10일 서울로 돌아온 이승만은 23일에 가까운 경기도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온다는 소식에 3시간 전부터 길거리에는 환영차 또는 구경차 나온 인파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승만의 정치 고문 로버트 올리브 박사가 동행한 미 군종의 고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한국 지도자가 저와 같은 군중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다른 한국 지도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쫄병도 끌어낼 사람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리버 박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제하듯이 1945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한국에 통일적 임시정부를 세운 다음 5년간 신탁 통치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돌아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반탁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승만도 물론 반탁의 입장이었습니다. 1946년 3월과 5월에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군 대표는 이 반탁운동 세력을 이 공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군 대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 군정은 미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이승만이 미국의 방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자 하느냐? 아니다.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의 방침을 거역하다니 섭섭하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미 군정은 이승만이 신탁 통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신탁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에 협조해야 마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박사가 보기에 그러한 미 군정의 요구는 미국이 동유럽에서 전혀 성공시킨 일이 없는 허구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과 같으며 한국에 군림했던 일본인 상전을 공산 지배자로 바꾸는 일에 동의하라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좌우 합작이 신탁 통치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협력에 의한 신탁 통치는 결국은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한 정부 안에 동거하는 좌우 합작을 말하는 것인데 세계 어디에서도 특히 그게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던 동유럽에서도 그것이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다. 허구의 약속입니다. 허위의 연극입니다. 그것을 믿어달라니 그것은 우리의 옛날 일본인 상전을 대신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상전이 되는 것을 용인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게 이승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미군정은 미국의 협조적인 김규식, 여운형과 같은 중도파를 내세워서 좌우합작운동을 벌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남한 과도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축으로 해서 장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통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그와 같은 방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 군정은 아무래도 이승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을 사실상 연금하다시피 하고 그의 통신을 검열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조금 전에 소개한 남한 민중의 이승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에 비견하거나 그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종래의 연구자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올리 박사의 해고록에 나오듯이 수백만 명의 인파를 모을 수 있는 그 카리스마, 그 권위는 다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귀국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충청도 예산 윤봉길 의사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행한 사람들, 그때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면 합해서 제가 볼 때는 100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승만의 대중동원력, 그 지지력에 비견하거나 그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 군정의 좌우합작 운동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과도 정부 의회의 다수 세력을 점하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소련군이나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미소 공동위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족 분단의 실제 책임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는데 그 점을 종래 명확하게 지적해 오지 않은 이 나라 역사학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군의 비호하에 북조선 공산당을 조직한 다음 46년 3월에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하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따라서 남북한에 걸친 통일적 임시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그리고 남한 동포와 어떠한 협의도 그치지 않은 채 공산주의로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계획을 단행한 것입니다. 뒤이어서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자 그들은 혹이나 들어서게 될 통일적 임시정부를 방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남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인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하고자 했으며 그래서 반탁 세력은 미소공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1년 뒤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에 임하여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소련이 주장하는 민주정체가 한 가지요. 미국에서 실행하는 민주정체가 또 하나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소공의가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민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이 두 체제를 혼잡해서 이 두 민주주의를 혼동해서 정부를 수립하면 장차 분열과 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기까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려하는 바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남한의 정치 세력 대부분은 통일적 임시정부의 성립을 바라면서 미소공의가 요구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미소공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반탁활동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였습니다. 이승만을 지도자로 모시고 이승만을 따르는 한민당조차 그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더없이 실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나를 지도자로 받들겠다는 자들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일본인들이라면 내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의 건국 정치는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그 미소공의조차도 소련의 거부권으로 실패했습니다. 소련은 비록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국적 반탁 단체에 가입해 있거나 그러한 강령을 둔 단체는 미소공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공산주의로 향한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개혁이 통일적 임시정부에 의해 방해를 받을 우려였습니다. 북한의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이 통일전선을 포기하고 계급 노선을 추구한 것은 제가 보기엔 이승만을 지도자로 한 남한의 자유민주 세력이 그들의 통일전선 전략으로는 와해시키기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이 남순 여행 도중 정읍에서 행한 발언은 이 같은 북한 사정에 대한 통찰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일정부의 수립을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선 남한만이라도 북한에서 이미 성립해 있는 것과 같은 임시정부나 임시위원회 같은 것을 세워야 한다는 그의 정업 발언은 다수 한국인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의 발언에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60%에 달하였습니다. 나머지 40%는 긴가민가 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득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몸의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 우선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쓸 일이다. 연후에 나머지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이승만이 보기에 공산주의는 전염병 콜레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콜레라가 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건강을 먼저 지키는 데 우선 노력을 해야 된다. 나만만이라도 우선 그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연후에 병든 나머지 반쪽, 우리 공산 치하의 북한 동포를 그로부터 해방시킬 일이다. 그로부터 70년의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후지민족의 등불로 비쳤던 공산주의 혁명은 세계 도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세계사는 그러한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하는 이승만의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독한 반공주의자라고 그냥 매도해 버릴 겁니까? 여전히 오늘날의 북한을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라고 여기면서 이승만을 골수 반공주의자로 매도하는 사람도 아직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수의 한국인은 이승만의 그 성경 지명에, 그 세계적 수준의 지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7년에 들어 국제정세가 변모하였습니다. 소련과의 협조를 추구하던 미국이 소련과 등을 지고 냉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세계를 향해서 천명한 한국 독립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 한국 독립의 약속을 수행한 다음 한국에서 명예롭게 철수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특히 군부는 이 한국이 지닌 군사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원을, 병력을 투하해야 될 세계 곳곳에 여러 군데가 많은데 한반도 없이도 일본 열도만으로도 태평양에 걸린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명예롭게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위에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한국 문제를 이관받은 유엔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성립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탁 진영을 이끌던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원로 김구성생이 건국의 대열에서 이탈했으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가려져 왔던 내면의 충과 역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나는 국면이었습니다.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그 식전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다시 말해서 천부의 권리. 그것은 여전히 대다수 한국인에겐 낯선 외래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국가 체제의 기본 원리로 삼는 새로운 국가가 그 고고의 성을 울렸습니다. 뒤이어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40여 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 쉬지 않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운동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대한독립 만세입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공산주의자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혁명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개인의 자유활동과 개인의 자유판단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독립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개인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에게서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에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경축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서 그의 면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은 그들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서 모든 일에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공화 사상과 습관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30년 동안 뿌리를 박아 지금의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나라의 역사적 근원, 기원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자유민주주의, 그것의 역사적 뿌리는 어디인가? 이승만은 그것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서양 민주국이라 했습니다.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세종대왕에서 기원하는 것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후대의 한국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역사죠. 이승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의 공화 사상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 같은 이승만의 역사인식이 어떠한 지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다듬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지난 70년간 어느 정치가도 이 같은 지성의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어느 역사가도, 어느 사상가도 이 같은 진리의 역사에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896년 상투를 자르면서 이승만은 그의 조국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되살리겠다고 굳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의 5년 7개월 동안 그는 근세 서유럽에서 탄생한 자유의 이념을 전 체계로 습득하였습니다. 그를 높은 수준의 지성으로 이끈 것은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진 기독교로의 개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인으로서의 생활 체험을 결여한 이승만이 자유인으로 변신해 나가는 정신적 통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일관하였습니다. 그는 정치가 이기 이전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를 곁에서 관찰한 정치고문 로버트 올리버 박사는 그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낚시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전지를 할 때 그 옆에서 몇 시간이고 그와 시간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몇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은 이승만의 깊은 명상은 올리버 박사가 보기에 절반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묻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교 로버트 올리버 박사에게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친족의 이익을 위해서,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자유라는 진리의 말씀을 어떠한 난관을 무릅쓰고서도 그의 동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기 1, 2년 전입니다. 양아들이 그를 찾아온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는 유언에 해당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제게 부여한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이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로 살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식탁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가 남긴 이 민족에 대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게 그가 벌인 독립운동은 이 민족에게 그 자유의 큰 물결이 도래할 그날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쉽게 타협하지도 않았고 해서되지도 않을 일에 무모하게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해서되지도 않을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로 원망을 하고 나아가서는 서로 적대 감정이 생겨서 심지어는 총을 쏘고 한 것이 독립운동의 실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적당한 기회가 닥치면 적절한 기회가 도래하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그 종교적 책무성을 미국인에게 호소하고 세계 여론을 환기하는 일에 일관하는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끝내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했다고 스스로 믿는 그 소명을 그의 민족을 자유의 나라로 소생시키겠다는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남과 절개 토론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대립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이승만의 그러한 자세를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지식인을 자부한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의 그러한 자세에 태도에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이 그렇게 쌓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굴의 신념으로 이 민족을 자유의 길로 인도한 그 공로만큼은 역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현대 한국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의 다름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